이 소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우연히 낯선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피 묻은 옷을 입은 채 자신의 집에서 뛰쳐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집으로 달려 들어갔고 사랑하는 할머니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집벽에는 많은 경고와 조롱하는 그림들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슬픔에 잠겨 할머니를 해친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비극적인 아픔을 겪은 소녀는 여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이것은 그녀 자신이 직접 구상한 프로젝트였다. 여름은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열심히 연습하고 있을 때 다른 동료들이 들어왔습니다. 비서가 모두에게 오늘 이사는 매우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병 커피들을 보며 그는 이사가 고급 커피만 마신다며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이사의 취향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이런 일을 벌였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은 즉시 새 커피를 사러 달려가야 했습니다. 여름은 운동선수처럼 달렸고 마침내 커피 한 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때문에 여름은 목숨을 걸고 제 시간에 돌아오기 위해 차들을 헤치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더 쓰라린 것은 도착하자마자 그 비서가 그녀의 공로를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여름은 밖에서 주의 깊게 지켜보다가 이사가 커피잔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그 문을 열 용기가 없었습니다. 여름은 그저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가 떠난 후 여름은 팀장에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공로를 가로채느냐고. 김 비서는 이사가 바로 뒤따라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뻔뻔하게도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은 여름을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름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대신 방을 청소하게 할 핑계를 댔습니다. 여름은 극도로 화가 났지만 그저 아픔을 억누르고 남자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하러 갔을 때 여름은 오늘 자신이 겪은 불공평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그 사람들이 자신을 속여 소중한 계획을 가로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름의 남자친구는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여자친구가 너무 나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녀가 용감하게 방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만약 자신이었습니다면 땀범벅이 된 얼굴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그러니 일이 잘 안 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지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듣자 여름은 극심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예전과 달라졌다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다정했던 그가 지금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의 말은 여름에게 자신이 잘못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직후 여름은 남자친구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요즘 너무 힘들다고 말하며 잠시 떨어져 지내자고 했습니다. 여름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대체 무슨 불행한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출근하자마자 여름은 상사에게 불려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회사 인쇄 협력업체를 마음대로 바꾼 것이 그를 몹시 화나게 했습니다. 그가 수년간 빼돌릴 수 있었던 돈이 이제 부당하게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름은 인쇄업체를 변경하면 회사에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미쳐서 여름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여름은 멍청한 소처럼 위험한 짓을 한다고. 여름은 이 무례한 자의 진짜 속셈을 알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왜 계속해서 자신에게만 문제가 닥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불행은 겹쳐서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여름은 가족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고 알렸습니다. 이 소식에 여름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어머니가 자신에게 음식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여름은 어머니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지난번에 어머니 생신 때 집에 갔더라면 아마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름은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가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모녀 사이에 오갔던 약속들을 떠올리며 그녀는 어머니에게 풍족한 삶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효도하는 딸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닥쳐와 여름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른 후 여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편지와 반찬들이 도착했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여름의 삶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출근하고 집에 돌아오고 다시 출근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동료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오늘 여름은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있었을 때 그녀의 이어폰 줄이 한 남자의 몸에 걸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려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있었습니다. 여름은 그렇게 기차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돌아볼 틈도 없이 그녀는 휴가를 신청하려고 해서 휴대폰을 꺼내 팀장에게 문자를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벚꽃이 피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벚꽃이 피었고 봄이 왔습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름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일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계속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속에서 그녀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이 자신을 아무리 밀어붙인다 해도 그녀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여름은 팀장의 전화를 안 받아서 팀장은 그녀에게 한바탕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해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여름은 그가 이 말을 하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당신이 저를 해고할 필요 없어요. 제가 스스로 그만둘게요. 그 후 여름은 회사로 가서 짐을 정리해 나왔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단호한 것을 보고 괴롭히던 사람들이 다가와 그녀가 계속 일해주기를 바라면서 애원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달콤한 말들로 여름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팀장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여름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인내심의 한계여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녀는 즉시 맞섰습니다. 제 인생, 제 선택은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저를 강요할 권리가 없어요. 여름은 이곳 사람들의 죄악을 폭로했습니다. 팀장이 자신이 사장을 만나지 못하게 한 것은 자신이 그의 죄악을 폭로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녀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면 그의 횡령은 곧 드러났을 것입니다. 여름은 마을의 평화로움을 감상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우선 그녀는 머물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무실 가는 길을 물어보기 위해 그녀는 공공도서관에 들렀습니다. 부스스한 곱슬머리를 한 사람이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건니에게 부동산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자 여름은 그가 젊은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름은 부끄러워하며 서둘러 도서관을 뛰쳐나갔습니다. 그 후 마을 아이들이 공을 줍는 것을 돕다가 실수로 그 남자에게 공을 차서 머리를 맞췄습니다. 대범은 아무 말 없이 여름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고 서둘러 도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그녀에게 부동산 사무실로 가는 지도를 주기 위해 달려왔던 것입니다. 중개인은 여름을 데리고 살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쁜 집은 너무 비쌌고 더 저렴한 집은 화장실을 몇몇 노인들과 공유해야 했습니다. 살 곳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중개인의 아내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그녀를 예전에 당구장이었던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심지어 전구도 없었습니다. 중개인은 건물주에게 여름이 건물을 관리해줄 수 있다고 설득했고 그가 건물을 파는 것을 막았습니다. 건물주의 아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름이 그 건물을 임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썼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곳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는 사실까지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에게서 5만 원이라는 가격을 듣자 여름은 망설임 없이 바로 계약했습니다. 건물주의 아들은 좋은 기회를 놓쳐서 불쾌해하며 여름에게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라고. 그리고 그는 그녀가 어떤 것도 수리하는 것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건물주 부부는 여름에게 기름 램프를 선물했습니다. 그녀가 새 집에서 편안한 삶을 살기를 기원했습니다. 밤이 되자 여름은 소파에 누워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 생각하고 일기를 썼습니다. 그녀는 번잡한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 남자친구와 관련된 모든 것도 정리하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팔아버렸습니다. 좁은 20스퀘어 방에 작별을 고하고 자신의 삶의 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다음날 공공도서관에 가서 도서관 카드를 만든 후 여름은 한 지역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뜻밖에도 식당 주인은 다름 아닌 그녀가 살고 있는 건물을 놓친 사람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여름을 노려봤지만 그녀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곳 음식은 여름의 입맛에 아주 잘 맞았습니다. 그녀는 가게에 아무도 없을 때까지 먹고 마시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녀가 정신을 차렸을 때 주변은 온통 암흑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배불리 먹고 취한 후 무의식 중에 마을을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대범은 그녀가 차에 치이는 것을 막고 도서관으로 데려와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해낸 후 그녀는 문으로 달려가 집으로 가려 했지만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대범은 그녀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 8시에 전기가 돌아와야 문을 열 수 있다고 썼습니다. 그녀는 도서관 안에서 편안한 곳을 찾아 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 번 만났지만 대범은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여름에게 종이를 건네자 그녀는 그가 벙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대범이 왜 자신을 깨우지 않았는지 궁금했습니다. 대범도 여러가지 방법을 소음을 내고 물을 뿌리는 것까지 시도했는데 하지만 그녀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여름은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정전 때문에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날이 빨리 밝아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라며 참았습니다. 그렇게 여름은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기가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화장실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여름은 화장실을 다녀온 후 시원하게 밖으로 나왔는데 곱슬머리 남자가 수줍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가방을 들어주려 했지만 그녀는 부끄러워 도망쳐 버렸습니다. 대범은 그녀를 따라가며 큰 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여름은 그가 평범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름은 집을 청소하고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그 건물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행복감을 느꼈다. 여름은 직접 요리하고 청소하며 절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4년 넘게 일했지만 여름에게 남은 돈은 고작 900만 원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표는 하루에 1만 원만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녀는 충분히 이곳에서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여름에게는 이제 좋아하는 은신처도 생겼습니다. 바로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책을 읽고 밤새 영화를 보며 지루하면 산책을 가거나 아침 조깅을 했습니다. 그녀는 꿈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꿈과 전혀 달랐다. 건물주의 아들은 여름이 그곳에서 나가기를 항상 원했습니다. 그가 건물을 빨리 팔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들을 여름의 집으로 보내 1만 원을 주고 수도관을 망가뜨리게 했습니다. 여름은 그에게 전화해 배관공을 불러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수리공 비용이 비싸다며 차라리 집에서 나가는 게 낫다고 말해서 그녀는 직접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깨진 수도꼭지에 테이프를 붙였지만 물은 여전히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름은 물을 약하게 틀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건물주의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생 봄에게 여름에 대해 나쁘게 말도 했습니다. 봄에게 자신을 도와 몇 가지 일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5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름이 도서관에 갔을 때 그녀는 대범에게 낡은 책을 접착제로 수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녀가 밖에 나갔을 때 봄이 몰래 들어와 그녀의 책에 물을 쏟아 책을 접게 했습니다. 여름은 사서에게 심하게 혼났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녀는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가다 강아지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그 강아지는 왜인지 그녀를 끈질기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녀가 도망쳐도 말이요. 어쩔 수 없이 그녀는 그곳에 앉아 강아지가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가 몰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여름은 젖은 책에 대해 물어보러 도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대범이 그 책을 살려내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살려내지 못했습니다면 그녀는 60만 원을 물어줘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름이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옥상에 널어둔 빨래가 생각나 그녀는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우산을 하나 주었지만 그 우산은 너무 헐어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다른 멀쩡한 우산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름은 집에 돌아와 옷을 정리한 후 어제 그 개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개가 길거리에서 비를 맞을까 봐 걱정되어 그녀는 개를 데려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름이 잡화점에 있을 때 강아지에게 줄 먹이를 좀 사려고 하는데 잡화점 주인이 달려와 그녀를 찾았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집벽에 페인트로 그림을 그렸고 만약 그녀가 건물을 떠나지 않으면 그녀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잡화점 주인은 여름에게 건물주가 곧 올 것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모든 불을 끄고 없는 척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만약 그가 그녀를 만나면 분명히 꾸짖을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가 오자마자 소리치며 꾸짖었습니다. 5만 원에 임대해놓고 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런 일이 생기게 했습니다고 말입니다. 아들도 몇 마디 거들자 아버지는 화가 나서 가버렸습니다. 건물주가 떠난 후 여름은 내려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자신에게 심한 말을 하냐고. 아들은 대충 몇 마디 변명하고는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름이 대범에게 우산을 돌려주러 가지만 도서관은 닫혀 있었습니다. 대범은 누나를 공무원 시험 때문에 서울에 데려다주러 간 것이었습니다. 여름은 시원한 곳을 찾아 앉아 책을 읽으려 했지만 그마저도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식당 주인이 개를 찾으러 왔는데 그 개는 바로 여름을 따라왔던 개였다. 그녀는 여름을 싫어해서 그녀가 개를 훔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름은 단지 개가 비를 맞을까 봐 걱정되어 하룻밤 데려왔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인은 거칠게 개를 끌고 갔고 여름은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녀는 개를 사겠다고 제안했지만
주인은 거만한 태도로 그녀에게 무려 3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여름은 한참을 망설입니다. 결국 연민 때문에 그녀에게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돈을 인출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돈을 인출하러 가는 길에 봄을 만났습니다. 봄은 다가가 그 아주머니에게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그녀가 사기꾼이라고 말입니다. 이 개는 10,000원에도 아무도 안 산다고. 그리고 그 아주머니에게 여름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봄에게 욕을 하며 술주정뱅이의 딸이라고 말하고는 더 이상 개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름은 그 아주머니가 팔겠다고 약속했으니 그렇게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세등등해진 그 아주머니는 여름에게 15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봄에게 위협했습니다. 만약 봄이 조용히 떠나지 않으면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인은 어젯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름이 ATM에 가서 돈을 인출하는 동안 그녀는 계좌의 모든 돈을 인출하겠다고 고집했지만 ATM에는 충분한 돈이 없었습니다. 여름은 화가 나서 기계를 부수고 돈을 사방에 흩뿌린 채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친절한 주인 아주머니가 돈을 주어 주머니에 넣어주었습니다. 이쯤에서 여름은 몇 가지를 기억해내고 곧장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혹시 돈이 그곳에 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은행 관리자는 친절한 사람이었고 여름에게 다가와 안부를 물은 뒤 카메라를 확인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름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카메라를 아무리 봐도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낙담하여 돌아가려 할 때 건물주 아들이 익숙한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대범이 그곳에 나타났던 것 같았습니다. 여름이 돈 가방을 들고 갈 때였다. 여름은 건물주 아들과 함께 대범을 찾아가 어젯밤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은행을 지나 조깅하고 있었는데 여름이 입구에서 얼굴을 받고 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고 했습니다. 대범은 그저 여름의 돈을 주어주려 했을 뿐인데 결국 멈춰 서서 그녀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춤추고 노래하며 길가의 사람들을 겁먹게 했습니다. 대범이 그녀를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여름은 돌아가지 않고 계속 빙빙 돌며 길가의 전봇대에 머리를 계속 박았습니다. 심지어 길 한복판에서 그들이 함께 잤다고 소리쳤다. 그 후 싸우다가 길에 얼굴을 받고 넘어져 코까지 찢어졌다. 대범은 너무 무서워서 돈 가방을 여름에게 던져주고 주랭랑을 쳤다. 여름은 돌아와서 모든 구석구석에서 돈 가방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물론 없었습니다. 그녀는 은행에서부터 시작해 사방을 뒤지며 사람들의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누가 자기 돈을 잘못 가져가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쓰레기 봉투까지 뒤졌다. 결국 마을 방송으로 분실물을 찾아달라고 요청해야 했습니다. 대범도 매우 열정적으로 도왔습니다. 마침내 그가 돈 가방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딸을 문병 와서 한없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후 그는 대범을 나무랐다. 왜 누나를 집에 혼자 두었느냐고. 왜 내가 아니라 누나가 이런 일을 겪어야 했느냐고. 그때 대범은 겨우 7살이었고 큰 충격을 받아 말수가 적어졌다. 그는 침묵하며 누구와도 감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가 누나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 후 직접 경찰에 신고하여 아버지를 체포하게 했습니다. 수군거리는 말들이 그의 가족에 대해 이 시골 마을에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그 후 대범의 어머니도 너무 지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그 혼자만 남았습니다. 여름은 해련에 앉아 대범에게 사과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를 오해하고 비난했던 것에 대해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한 가지 방법을 택했습니다. 화분과 쪽지를 도서관에 남기고 미안해 세 글자를 적어둔 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대범은 매우 행복해했습니다. 그는 화분을 창가로 가져갔고 그녀의 쪽지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대범은 화분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여름을 찾아갔습니다. 여름은 대범에게 사과하고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름은 대범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이곳에 살기로 선택한 이유가 이 도서관 때문이라고 말한다. 대범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고 말한다. 여름이 취했을 때 모든 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노래까지 불렀습니다고 한다. 여름은 몹시 부끄러워하며 대범에게 그 모든 일을 잊어달라고 부탁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한다. 봄은 오늘 도서관에 오지 않고 학교에 간다. 알고 보니 그동안 그녀가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친구들에게 항상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봄은 두려움에 화장실로 숨지만 그 친구들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쓰레기통의 물을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붓는다. 재훈은 봄을 따라가고 싶어 하지만 선생님에게 불려가 이야기를 나눈다. 알고 보니 선생님은 재훈의 고모였다. 그녀는 재훈에게 봄과 어울리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있는 부모님께 알리겠다고 한다. 도시의 몇몇 작가들이 시골 생활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 하지만 직접 와서 인터뷰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도서관 사서 언니는 여름에게 부탁한다. 노인들을 대신 인터뷰해달라고. 그녀가 출판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은 자신감이 부족하다며 거절하지만 대범이 그녀가 술에 취했을 때 한 행동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다. 그래서 그녀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여름은 대범과 함께 마을 노인들을 인터뷰한다. 인터뷰는 꽤 즐겁고 화기애애하게 진행된다. 대범과 여름은 너무나도 호흡이 잘 맞아 할머니는 두 사람이 부부인 줄 착각한다. 여름이 당황하며 해명하는 동안 대범은 그저 빙긋이 웃기만 한다. 인터뷰가 끝나자 여름은 매우 후련함을 느낀다. 대범은 여름에게 이 일을 계속해보라고 제안한다. 여름은 대범에게 그가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면 생각해보겠다고 말한다. 도서관 사람들은 함께 모여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여자를 축하하기 위해 회식을 간다. 식사 중에 대범과 여름은 항상 조용히 서로를 챙겨준다. 화기애애하던 분위기 속에서 지영은 봄에게 이래라 저래라 훈계하며 잘난 척을 한다. 이는 봄을 불편하게 만든다. 게다가 식당 주인 아주머니도 끼어들어 흥을 돋우려 한다. 봄에게 훈계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까지 모욕한다. 성민이 축하 케이크를 가져왔을 때쯤에는 이미 모두 뿔뿔이 흩어진 뒤였다. 지영은 여름을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지만 그녀에게 함께 맥주를 마시러 가자고 한다. 지영은 이호에게 대범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도 천재라고 17살에 한국대학교 연구원으로 들어갔습니다고. 하지만 어떤 사건 때문에 이 시골에 발이 묶이게 되었습니다고. 지영은 자신이 대범을 아주 잘 이해한다는 태도로 말한다. 마치 아무도 그녀를 대신해서 대범 곁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봄은 슬픈 얼굴로 집으로 돌아오던 중 학교 선배들에게 붙잡힌다. 그들은 봄에게 욕설을 퍼붓고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교복을 입고 돌아다닌다고 말한다. 봄은 얼굴이 붓고 피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돌아온다. 할머니는 매우 걱정하지만 봄의 아버지는 오히려 그녀를 꾸짖는다. 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모든 일이 아버지 때문이라고 말한다. 가능하다면 모든 것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살 거면 왜 자신을 낳았냐고. 말을 마친 봄은 울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간다. 여름은 집에 돌아오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봄을 만난다. 그녀는 봄을 집으로 데려와 약을 발라주고 위로한다. 봄은 왜 여름이 자신이 이렇게 된 이유를 묻지 않는지 궁금해한다. 여름은 봄이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면 언제든 들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밤이 되자 봄과 여름은 서로의 과거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봄의 아버지는 한때 책임감 있고 자녀를 매우 사랑하는 아버지였다. 하지만 여러 사건으로 인해 직장을 잃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으며 결국 지금처럼 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봄이 집에 돌아오자 할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봄에게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봄이 현관에 멍하니 앉아있을 때 아버지의 욕설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봄의 아버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칼을 들고 누군가를 해치겠다고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간호사는 경찰이 조사를 위해 올 것이며 보험금 지급 방식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범과 재훈은 아이가 봄이나 여름이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파악한 후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대범은 여름이 무사한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다음날 여름이 병원에 가보니 할머니가 봄에게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지만 봄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에게 막말까지 했습니다. 여름은 할머니와 함께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심지어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지만 이전 빚을 다 갚지 못해 거절당했습니다. 봄은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자신이 스스로 다쳤다고 진술했습니다. 밤이 되자 봄은 여름에게 아버지를 매우 사랑하고 존경했었습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처절하게 우는 봄을 보며 여름은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봄을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름은 성민의 집까지 찾아가 조 씨에게 집 보증금을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한다. 봄의 병원비를 조금이라도 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봄이 퇴원하는 날 성민은 아버지의 카드를 훔쳐 봄의 병원비를 결제해주려 한다. 집 문 앞에는 여름에게 빨간 스프레이로 쓰인 협박성 문구들이 가득하다. 내가 내 언니를 해쳤어. 대범은 두려움에 떨며 집으로 도망친다. 과거에 아버지는 언니 때문에 대범을 몹시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하며 대범이 언니를 해쳤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7살 소년이 엄마와 누나의 죽음을 목격하고
아버지는 살인죄로 감옥에 갔습니다. 어떻게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그 심리적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 아저씨 그리고 중개인의 아들인 경찰관이 확인하러 온다. 여름은 대범을 보고하려다가 집주인에게 또 한바탕 혼이 난다. 경찰관은 여름에게 명함을 건네며 언제든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자신에게 전화하라고 말한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다시 찾아와 대범은 움츠러든다. 그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출근도 하지 않으려 한다. 여름은 대범을 매우 걱정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지영만이 대범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병원 치료를 받으라고 설득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뚱뚱한 남자가 항상 여름을 몰래 지켜보고 있다. 그는 곱창집 아주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해치고 싶다고 소리친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계속 헛소리를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한다. 그러자 그는 경찰 아저씨가 너무 무섭다고 말한다. 그는 경찰 아저씨를 매우 두려워한다. 지영이 여름을 찾아왔고 그녀는 여름에게 말했습니다. 여름이 봄의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보고 여름은 밤 산책을 하다가 대범이 바닷가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여름은 대범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 대범과 재훈이 즐겁게 달려왔습니다. 도착해서야 음식 가방을 차에 두고 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봄은 복숭아를 따러 갈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저녁 식사로 음식을 얻기 위해서였다. 주인은 매우 만족했고 그들에게 닭 한 마리로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일했고 함께 온천에 가서 목욕했습니다. 분위기는 매우 즐거웠습니다. 마치 그들이 겪었던 모든 압박과 어려움이 아무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고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주인은 네 사람에게 살아있는 닭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네 사람 모두 닭을 손질할 줄 몰랐고 결국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이때 버스 회사에서 짐을 가지고 돌아와 그들에게 찾으러 오라고 연락했습니다. 지영과 봄이 자원해서 가방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동안 지영은 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지영은 봄을 좋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지영이 한국으로 막 이사 왔을 때 반 친구들에게 자주 따돌림을 당했고 재미교포라서 잘난 척한다고 여겨졌다. 재훈은 늘 회피하고 도망쳤지만 봄은 그에게 먼저 다가가 껍질을 깨고 나오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재훈은 봄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결국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숙집에서 여름은 대범에게 그와 함께 있으면 너무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대범은 여름 곁에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름은 계속 생각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면 아마 대범은 그 끔찍한 기억들을 다시 마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범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여름이 겪었던 모든 일들은 그에게 아주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고.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여름은 빗속으로 달려나가며 어릴 때부터 비 맞는 것을 좋아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여름은 대범에게도 말했습니다. 병원비 문제부터 서울에 관한 일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그리고 그에게 놓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비 속에서 봄과 재훈은 달콤한 키스로 진정으로 가까워졌다. 여름은 봄의 집에 자주 들러 봄의 할머니가 봄의 아버지가 보낸 편지를 읽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봄의 할머니는 여름에게 글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잘 지낸다고 알리기 위해서 봄과 재훈의 관계도 점점 더 좋아졌다. 대범은 아침 조깅을 하다가 여름이 보이지 않자 그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녀가 도서관에 왔을 때 여름은 당황해서 아무렇게나 신발이 찢어졌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대범은 내일 서울로 갈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여름이 떠난 후 대범은 바닥에 대고 그녀의 신발 사이즈를 손으로 쟀다. 여름은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재훈을 보호하기로 결심하고 그가 자신의 사랑니와 놀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봄의 할머니는 매일 여름의 집에 들러 글을 배웠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으로 손주들과 자식들의 이름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할머니는 또한 나중에 여름이 봄을 도와주고 사랑해주기를 바랐다. 할머니는 여름에게 다음날 저녁에 자신의 집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오라고 초대했습니다. 저녁에 여름이 누워서 책을 읽고 있는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알고 보니 대범이 새 휴대폰을 산 것이었습니다. 대범은 그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름은 그에게 아주 열정적으로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끝없이 이어갔습니다. 해가 뜰 때까지도. 메시지를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루해지면 손이 아프지 않게 전화로 통화했습니다. 조깅하러 일어날 때까지도 계속 전화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음성통화를 마치고는 다시 대범이 고향의 일출을 볼 수 있도록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여름은 봄의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맛있게 먹어서 밥을 몇 그릇 더 청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여름은 이렇게 맛있는 집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봄의 할머니는 여름에게 막걸리도 권했습니다. 밤에는 그녀도 봄의 집에서 잠을 잤다. 여름과 봄은 즐겁게 웃고 떠들었고 할머니도 행복함을 느꼈다. 재훈이 봄에게 데이트 신청 문자를 보낸다. 그때 대범도 여름에게 다음날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한다. 다음날 봄이 재훈을 만나러 준비하고 나섰습니다가 재호를 만난다. 재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봄을 약속 장소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한다. 재훈과의 약속 장소에 도착했지만 재호는 봄을 내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의로 다른 곳으로 데려간다. 재훈은 그 모든 장면을 목격한다. 봄은 원래 재호와 가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그날이 자신의 생일이라고 말하자 마음이 약해진다. 봄은 재훈에게 전화해서 급한 일이 생겨 만날 수 없다고 말한다. 재훈은 모든 것을 봤지만 봄에게 여전히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그는 봄이 자신에게 진실을 말해주기를 바랐지만 봄은 회피하는 방법을 택한다. 재호는 재훈과 봄을 갈라놓으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봄을 한 번 더 만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봄에게 케이크를 선물하고 그녀와 재훈이 원한다면 함께 먹자고 약속한다. 여름은 새 드레스를 입고 대범을 기다렸습니다. 영화관 앞에서 5초간 멍하니 서 있던 대범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대범이 영화를 보러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여름도 기뻤다. 대범은 용기를 내어 여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답다고. 그녀는 대범과 치킨에 맥주를 마시고 싶었지만 그는 서울로 가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함께 버스 터미널로 달려갔습니다. 대범은 여름 덕분에 훨씬 더 결단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에서 한 남자가 황급히 뛰쳐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봄의 할머니는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할머니께 세탁을 부탁했던 소녀의 신발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만들던 반찬들도 여전히 부엌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 음식들을 만들 때 할머니는 여름도 분명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는 대체 어디로 가신 걸까? 그리고 여름의 집에서 뛰쳐나온 남자는 누구일까? 여름은 땅에 쓰러진 봄의 할머니 시신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녀의 집 주변에는 위협적인 붉은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여름이 봄과 함께 병원으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재훈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고통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경찰은 여름에게 증인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름이 경찰에게 진술하고 있을 때 재호의 어머니가 끼어들어 지금까지 자기 아들은 그 집에 발을 들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자신이 봄의 할머니를 해쳤다고 자백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재호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름은 자신의 눈으로 그가 당황해서 건물에서 뛰쳐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CCTV를 확인했을 때 경찰은 봄의 할머니 외에 재호가 유일하게 집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영은 소식을 듣고 연구소로 급히 달려가 대범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교수들과 회담 중인 것을 보고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여름은 장례식장으로 돌아와 일을 돕다가 봄의 아버지에게 따귀를 맞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망할년이라고 부르며 왜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냐고 비난했습니다. 재호가 벽에 낙서를 한 것을 그녀의 집벽에 만약 그녀가 경찰에 더 일찍 신고했더라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여름은 욕설을 듣고 쫓겨나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가지 않고 장례식장 복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봄의 아버지의 말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도 응어리가 생긴 듯 했습니다. 여름은 대화하고 싶었지만 봄은 떠나기로 했습니다. 재호의 부모님도 장례식에 왔습니다. 봄의 아버지는 즉시 분노하여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호의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호의 부모님도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재호의 아버지는 성민에게 말했습니다. 재호는 자신을 해칠 수는 있어도 절대 남을 해치지 않을 아이라고. 여름은 모두가 떠난 후에야 할머니를 찾아뵐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사람들이 할머니를 배웅할 때도 그녀는 멀리서 고개 숙여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름이 집에 돌아오자 제호의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름에게 자신의 설명을 들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여름은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약한 여름은 제호의 엄마에게 이끌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여름에게 제호의 사면 탄원서에 서명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제호가 예전에 집에 낙서를 한 적은 있지만 이번 일은 절대 그가 한 짓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며칠 전 제호는 안경을 잃어버렸고 안경이 없으면 제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은 그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호의 엄마가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며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봄에 할머니가 제호가 착한 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름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결국 제호가 할머니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이 되었습니다고 했습니다. 봄은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가 빨아주신 깨끗한 신발을 보며 슬퍼했습니다.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는 이제 술을 마시지 않고 자식들을 위해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빌었습니다. 부의금도 봄에게 생활비로 모두 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일하러 가서 두 자매를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봄은 방으로 들어가 할머니의 글쓰기 노트를 찾았습니다. 적어도 할머니는 생을 마감하기 전에 아들과 손주들의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어 소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름은 이곳 마을에서 지내는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대범의 할머니는 오랫동안 잃었던 미소를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이곳에서의 매일은 그녀에게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곳에 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없었습니다면 대범은 슬픈 기억을 떠올리지 않았을 것이고 할머니도 자식들과 손주들과 함께 오래오래 사셨을 것입니다. 일어난 모든 슬픈 일들은 그녀가 이곳에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범은 여전히 연구에 몰두하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걱정하며 교수에게 묻지만 교수는 무관심하다. 그는 대범이 빨리 결과를 찾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대범을 도왔던 목적은 그저 대범이 빨리 예전처럼 자신의 블랙홀에 깊이 빠져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지영은 문득 무언가를 깨닫는다. 이 모든 것이 이 교수님의 계산 안에 있었습니다는 것을. 그는 대범을 붙잡아 자신의 논문 완성을 돕게 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범은 천재였기 때문입니다. 제후는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지만 봄에게 말할 용기가 없다. 제후는 자신이 너무 미숙해서 봄이 곁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여름은 누가 제훈을 어떻게 평가하든 자신은 지금처럼 제훈을 아끼고 사랑할 것이라고 말한다. 여름은 오랜만에 봄을 만난다. 봄은 여름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그녀를 원망한다. 이는 할머니가 너무나 안타깝게 억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봄은 여름에게 자신이 준비되면 다시 만나자고 말한다. 한편 서울에서 지영은 여러 번 망설임 끝에 대범에게 여름이 마을을 떠날 것이라고 말하기로 결심한다. 교도소에 가서 제호를 면회했습니다. 왜 할머니에게 그랬는지 물었습니다. 할머니라는 말을 듣자 제호는 무언가에 영향을 받은 듯 계속 소리쳤다. 할머니가 위험하다고 여름에게 말하며 그 위험한 곳에서 벗어나라고 했습니다. 제호의 그런 행동은 여름에게 어떤 생각을 떠올리게 한 듯 했습니다. 대범이 술집으로 달려갔을 때 여름은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밖으로 나가자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여름은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달려가 여름을 품에 안았습니다. 여름이 집을 비웠기 때문에 그날 밤 그녀는 대범의 집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한밤중에 여름은 제호의 행동을 계속 생각하며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대범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역시 뭔가 의심스러운 점을 느껴 제안했습니다. 여름과 함께 술집에 가자고. 다음 날 여름은 대범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이 다시 돌아올까 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그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그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두려움의 첫 눈물이 대범의 눈에서 길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들어선 이상 그는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벽에 쓰인 굵은 글씨였다. 범인, 분명 그들의 삶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 동네 사람들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호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사실까지도. 그날 범인들이 노린 사람은 정확히
그저 그곳에 갔을 때 그녀는 보이지 않고 봄의 할머니만 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을 썼습니다. 모든 사건을 다시 연결해본 후 대범은 범인이 한 명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름이 한 경찰관이 혼자서 제호를 제압하지 못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분석에 몰두하고 있을 때 중개인 아저씨의 목소리가 그들을 현실로 불러들였다. 현재 그는 두 사람을 직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이제 이곳이 그의 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제호의 부모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다. 제호의 부모님은 제호가 오래전에 안경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제호는 난시가 매우 심해서 안경이 없으면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사람을 해쳤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는가? 여름과 대범은 제호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그려진 그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그저 얼핏 보기만 해도 완전히 다른 두 필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년을 만나기 위해 교도소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세부 사항이 그를 두렵게 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덜덜 떨었습니다. 이때 제호는 이미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학생들을 보고는 두려워하며 풍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대범의 아버지는 글자들을 조합하여 제호가 그린 그림들을 의미 있는 긴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완성된 문장은 대범에게 어떤 이상한 점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다음 날 제호의 어머니는 경찰들과 다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감옥에서 복역 중인데 어떻게 그림을 그려서 추측하고 있냐며 그녀는 경찰들에게 조심해서 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통해 그들은 검은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셔터문에 계속해서 글자들을 그렸습니다. 중개인 노인과 경찰인 그의 아들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추격전이 시작되어 골목 끝까지 이어졌다. 두 부자는 상대방이 다름 아닌 대범과 여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이 우연한 만남을 만들었습니다. 예상대로 이 두 부자도 그림에 매우 관심을 보였다. 그 그림들과 글자들을 바탕으로 대범은 그것이 사람을 해친 범인의 이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렴치한 경찰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름의 중개인 아저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쪽에서는 중개인 아저씨를 계속해서 추궁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의 아들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개인은 여름을 공격하려 했지만 그녀가 한 발 앞섰습니다. 그는 여름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쓰러졌다. 여름은 택시를 잡아 경찰서로 가려 했습니다. 무천이 운전했습니다. 경찰이 뒤쫓아 여름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 기사가 차를 세웠습니다. 여름은 그가 자신을 잡게 하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천이 달려오자 그는 쏜살같이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처럼 비열한 자는 보자마자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대범은 무천에게 한바탕 맞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다행히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나는 똑똑할 뿐만 아니라 아주 잘생겼습니다. 그는 그 모든 장면을 카메라로 녹화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제호는 그 영상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범인의 얼굴은 그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호는 한 명씩 이름을 지목했습니다. 어릴 적 제호는 대범의 가게를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무천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가 아버지가 대범의 아버지와 놀러 갔습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범의 누나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녀는 공부를 아주 잘했고 자신은 공부는 못하면서 모든 것을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주 꾸중을 들었습니다. 대범의 누나는 강한 충격을 받고 땅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천은 두려워하며 그녀의 아버지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내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녀석은 몰랐다. 안경을 쓴 소년이 구석에 앉아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는 것을. 대범은 여러 해 만에 아버지와 다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출소 후 매우 외로웠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회에 머물렀습니다. 대범은 말했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깨달았으니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두 부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맥주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봄이 숯을 태워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행히 여름이 제때 도착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위로했습니다. 모든 불행한 일들은 다 지나갔습니다고.
여름은 많은 일을 겪은 후 이곳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우유 배달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아침 우유 배달 일은 그녀가 많은 것을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4시간만 일에 할애했고 나머지 시간은 자신을 위해 보냈습니다. 갈 곳이 없던 여름은 봄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녀는 매달 봄에게 생활비로 30만 원을 보냈습니다. 한 달에 그녀는 매일 공공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긴 하루를 보낸 후 그녀는 대범과 함께 해변을 달리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대범도 학업에 대한 동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제후는 미국에서 한동안 정착했지만 봄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귀국하여 봄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저의 행복은 때때로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건강한 가족,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헌신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것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조금이라도 좋아해주는 것. 왜냐하면 감정은 서두르지 않고 조금씩 채워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목마를 때 마시는 물이고 손에 남아있는 비누 향입니다. 잠에서 깰 때마다 상쾌하고 피곤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삶의 번잡함이 당신을 지치게 할 수도 있지만 당신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가족이고 친척이며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면 매일이 행복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